이 회사의 유인 시범 비행, 이게 그냥 비행기만 한번 띄운 거, 그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도대체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건지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그 오사카 엑스포 부지 위였죠. 조종사가 직접 탄 조비의 EVET-웰, 그러니까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이게 속도가 한 220km/h 정도 나왔고 고도는 300m, 거기서 팔자 궤적을 그리면서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게 단순한 기술 자랑이 절대 아니고 뭐랄까 기술이랑 인증 그리고 사업 전략까지 다 맞물린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자, 그럼 먼저 그 사람이 탔다는 거, 그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날았다는 거,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예전에 그냥 무인으로 테스트하던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게 서류상으로 우리 성능 이만큼 나와요 하는 거랑은 그 무게감 자체가 다른 거죠. 실제 사람이 탔을 때 필요한 모든 절차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조종사가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대처하는 능력, 또 지상에 있는 요원들하고 손발 맞춰서 움직이는 거, 이런 실제 운영 절차가 매끄럽게 돌아간다는 걸 눈앞에서 보여준 셈입니다. 그냥 기계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 중심의 운영 시스템이 검증되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엑스포라는 장소도 의미가 커요. 이게 어느 정도 통제된 환경이긴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공개된 곳이잖아요. 거기서 안전 문제라든가 아니면 다들 걱정하는 소음 수준, 또 바닷가니까 날씨 변화도 예측하기 어려운데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잠재적인 고객사나 규제 당국 그리고 일반 대중들한테 직접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강력한 메시지예요. 와, 정말 자신감의 표현이네요. 근데 한 번만 한 게 아니라고요? 네, 그게 또 중요합니다. 이걸 여러 차례 반복했다는 점. 이게 어쩌다 한 번 성공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거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반복성을 통해서 신뢰도를 쌓는다. 네. 그리고 그 팔자 비행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그린 게 아니에요. 관람객들 시야에서는 기체를 계속 잘 볼 수 있게 하면서도 또 안전거리는 충분히 확보하고 동시에 그 복잡한 궤적을 따라 도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 제어 기술 이 정도다 하고 과시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담긴 아주 계산된 비행 경로라고 봐야죠. 야, 그냥 뱅글뱅글 돈 게 아니었군요. 그 팔자 안에 그런 깊은 뜻이. 그럼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우리가 확인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반복 시연을 통해 증명된 기술력들. 네. 기술적으로 보면요. 일단 개별 기술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실제 운용 상황에서 얼마나 잘 통합돼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그걸 보여준 게 가장 크죠. 예를 들면 전기 모터로 움직이는 추진 시스템, 그리고 프로펠러가 여러 개 달려 있잖아요. 네네, 분산 전기 추진 방식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분산 추력 방식. 그게 좋은 게 프로펠러 하나에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것들로 균형을 잡으면서 비행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비상 전력 시스템. 또 이 모든 하드웨어를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조율하는 아주 복잡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까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합적으로 문제없이 돌아간다는 걸 실제로 증명한 셈입니다. 그 모든 시스템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걸 보여줬다. 그렇죠. 특히 이착륙할 때나 아니면 이렇게 선회할 때 순간적으로 힘을 많이 써야 하거든요. 그때 모터나 배터리에서 열이 많이 발생할 텐데 그 열 관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는지,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열 관리 문제. 전기 비행체에서는 항상 나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지상에서의 효율성. 비행 끝나고 내려왔을 때 얼마나 빨리 배터리 다시 충전하고 기체 점검 마치고 다음 비행 준비를 끝내느냐, 이걸 턴어라운드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짧을수록 상업 운항할 때 더 많은 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수익성하고 직결되죠. 이것도 이번에 보여준 중요한 역량 중 하나입니다. 와, 단순히 하늘을 나는 기술뿐만 아니라 지상에서의 운영 효율성까지 정말 종합적인 능력을 보여준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팔자 경로를 오차 없이 정확하게 따라도는 모습, 그 자체가 정밀 제어 기술, 또 항법 기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직접 느꼈을 소음이나 진동 수준, 이것도 무시 못할 기술력의 척도입니다. 도심에서 운용하려면 조용해야 하잖아요.
네, 맞아요. 소음 문제는 정말 중요하죠. UAM 상용화의 큰 허들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많은 기술적인 성과들을 보여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로 상업분양 허가로 이어지는 건 아니겠죠? 규제 관점에서 보면 이번 시연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네. 그 점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번 시범 비행 성공이 내일 당장 상업 허가가 나온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별개의 과정이죠. 그렇죠. 아직 갈 길이 멀겠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람이 타서 안전하게 비행했다는 이 사실 자체, 이게 주는 심리적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규제 당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아직은 이런 새로운 비행체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도요. 그 심리적인 장벽을 상당히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아, 사람이 타도 안전하더라는 실제 사례가 생겼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인 이점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번 시험 비행을 하면서 쌓인 데이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실제 비행할 때 소음이 얼마나 나는지 측정한 데이터, 어떤 경로로 비행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 또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한 절차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중에 정식으로 기체 형식 인증을 받거나 운항 승인을 받을 때 실제 운영 데이터로서 아주 귀중하게 활용될 겁니다. 아, 그냥 보여주기 위한 비행이 아니라 인증을 위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과정이기도 했군요. 그렇죠.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책상 위에서 서류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실제 비행에서 얻어진 증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훨씬 설득력이 있죠. 그렇군요. 데이터의 힘이네요. 그런데 궁금한 게 왜 하필 일본, 그것도 오사카였을까요? 여러 다른 장소도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일본의 대표 항공사인 ANA, 이건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네, 그것도 여러 가지 전략적인 판단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선 일본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2025년에 열리는 오사카 엑스포를 그냥 일반적인 박람회가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전 세계에 선보이는 쇼케이스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UAM 같은 신기술 도입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아,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오사카라는 도시 자체가 가진 지리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바다랑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비행 테스트 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바다 쪽으로 기체를 유도할 수 있는 안전 완충구역 확보가 비교적 쉽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도시랑 가까워서 실제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운영될 환경과 유사인 조건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아, 안전과 실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위치군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역시 말씀하신 ANA와의 파트너십입니다. ANA가 이미 조비 기체를 100대나 구매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어요. 이건 엄청난 숫자거든요. 100대요? 와, 확정 구매는 아니더라도 대단한 규모네요. 네, 이게 조비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 기술 좋으니까 언젠가는 시장이 생기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실한 구매자가 있으니 약속한 성능의 기체를 제때 만들어달라는 아주 강력하고 구체적인 신호인 거죠. 아, 수요가 확실하니까 생산이나 투자 결정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겠네요. 맞습니다.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투자를 유치하는 데 훨씬 유리해지죠. 그리고 ANA는 실제 항공 운송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회사잖아요. 단순히 기체만 사는 게 아니라 실제 노선 개발이나 운항 준비, 정비 같은 것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를 확보한 셈입니다. 조비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죠. 그렇군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화를 위한 발판까지 마련한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엑스포라는 무대가 아주 중요했던 겁니다. 조비의 기술력, 그리고 ANA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구체적인 사업 비장, 이것들을 일본 정부, 잠재적인 투자자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관람객들, 즉 대중들에게 한 번에 딱 각인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던 거죠. 정말 여러 각도에서 치밀하게 계획된 한 수였네요. 자, 그럼 이번 오사카 실현을 통해서 실질적인 데이터나 경험 측면에서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위험 요소들을 좀 주의 깊게 관리해 나가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네, 없는 게 아주 많았을 겁니다. 우선 실제 운영 환경에서의 사이클 타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륙 준비 시작해서 비행하고 착륙해서 다시 충전하고 점검 마치고 다음 비행 준비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전체 시간, 이걸 계속 줄여나가야 하거든요.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아, 실제 운영 사이클에서 병목 구간 같은 걸 찾아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반복해서 운항하다 보면 정비는 얼마나 자주 해줘야 하는지, 그 주기, 메인테넌스 인터벌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도 얻을 수 있고요.
조종사들 훈련시킨 프로그램이 실제 비행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검증할 수도 있고, 특히 배터리 성능, 실험실 데이터랑 실제 바닷가 환경, 계절 변화 속에서의 성능이나 수명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이런 귀중한 실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와, 실험실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데이터들이네요. 네.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실제 탑승객은 아니었지만 조종사를 통해서라도 사용자 경험에 대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승차감이라든지 조작 편의성이라든지요.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계속 신경 써야 할 부분들. 리스크도 분명히 있죠. 일단 해상 비행이니까 날씨 변화가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돌풍이나 짙은 안개 같은 거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확실해야 하고요. 네, 해상 날씨는 정말 예측이 어렵죠. 그리고 아무리 바다 위주로 난다고 해도 도심 인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음 문제,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관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고요. 또 지상에서의 안전 문제도 중요합니다. 승객들이 타고 내릴 때, 충전할 때, 정비할 때 모든 과정에서 안전 절차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고요. 그렇죠. 사고는 하늘에서만 나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운항하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기술적인 결함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피로 누적이라든지 부품 마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감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이건 좀 복잡한 문제인데 인증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일본 항공당국인 JCAB의 허가를 받아서 비행했지만 결국 조비는 미국 회사잖아요.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인증도 받아야 하고 나중에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 또 그 나라의 인증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이 국가 간의 인증 절차를 어떻게 조율하고 상호 인정받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 국가마다 다른 규제와 인증 절차를 맞춰 나가는 것도 큰 숙제겠네요. 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리스크들을 잘 관리해 나가야겠죠? 알겠습니다. 여러 경쟁사들도 지금 비슷한 기술 개발이랑 시험 비행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비가 이렇게 큰 국제 행사에서 그것도 사람을 태우고 여러 번 성공적인 시연을 보여줬다는 거, 이게 경쟁 우위 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상징성에 주는 효과가 상당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많은 경쟁사들이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거든요. 기술 수준도 사실은 상당히 다들 올라와 있고요. 하지만 조비처럼 이렇게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된 대형 국제 행사에서 유인 비행을 그것도 반복적으로 성공시켰다는 이정표는요, 경쟁사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갔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합니다. 이게 그냥 기술 보고서 몇 장 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대중적인 인지도와 신뢰도 확보로 이뤄지는 거죠. 아, 가장 먼저 해냈다, 가장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이미지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이미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확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미 ANA라는 강력한 초기 파트너를 확보했잖아요. 이걸 발판 삼아서 앞으로 다른 도시나 다른 국가의 항공사 혹은 지자체와 협상할 때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사카에서 성공적으로 증명했다는 강력한 레퍼런스가 있으니까요. 이게 중요한 협상력, 즉 레버리지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첫 성공 사례가 다음 사업 확장에 중요한 발판이 된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조비의 이번 오사카 유인 시범 비행은 단순히 기술력을 과시하는 행사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신뢰도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또 ANA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의 기대감을 확인하고 나아가서는 규제 당국과 대중의 심리적 문턱을 넘기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행보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결국 핵심은 사람이 직접 타고 약속했던 성능 그대로 도심 근처 상공을 안전하게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비행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줬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모든 요소가 결합된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보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러 가지 성과 지표들이 있었잖아요. 반복 비행의 안정성이라든지 제 시간에 뜨고 내리는 정시성, 또 현장에서 실제로 측정된 소음 수준, 그리고 지상에서의 빠른 턴어라운드 시간 같은 것들이요. 네,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럼 앞으로 조비가 다른 도시나 다른 항공사를 새로운 파트너로 설득해야 할 때 과연 이 중에서 어떤 데이터가 가장 결정적인 설득력을 가질 거라고 보시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를 들어 경쟁사들보다 월등히 낮은 소음 데시벨 수치, 이게 가장 매력적일까요?
아니면 정말 압도적으로 빠른 지상 충전 및 정비 시간, 이게 더 중요할까요? 어떤 데이터 포인트가 다음 파트너의 마음을 움직이는 킬러 콘텐츠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 유해인 시장을 지켜보는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소음일까? 효율성일까?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일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